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어느 으스스한 오후,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자동차 소음이 뒤섞여 귀를 찢는 듯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지는 가운데 번쩍이는 고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나이는 47세. 위험 있는 얼굴과 당당한 풍채에서는 성공과 권력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얼굴에는 약간의 무심함과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5성급 호텔 로비로 들어섰고 주변의 직원들은 허리를 굽혀 분주히 인사했다. 그의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 위에서 느리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고 반짝이는 구두에는 화려한 조명이 반사되었다. 이 남자가 지방 소도시의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아버지의 작은 가게 일을 돕다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약 25년간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구른 김민준 회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김 회장은 모든 것을 가졌다. 막대한 재산, 사회적 지위, 아무나 알기 힘든 화려한 인맥까지.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들로 인한 끝없는 공허함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오직 자신만이 알았다. 때때로 깊은 밤의 정적이 찾아오면 외로움이 그를 에워쌌다. 그는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자신의 야망 때문에 결국 멀어진 한 여자를 떠올렸다. 그의 전처, 박서연. 가난했던 시절 달콤 쌉싸름한 시간을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 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린 여인이었다. 그녀와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은 지 벌써 11년이 흘렀고 그동안 김 회장은 서연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는 숨가쁜 사업 거래와 수백억, 수천억짜리 계약에 몰두했다. 하나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졌고 삶은 그를 두 번째 결혼으로 이끌었지만 그마저도 짧게 끝나버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첫 아내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잊었다. 옛 이야기는 기억 속 어딘가에 처박힌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졌다. 바로 그 운명적인 오후였다. 그가 파트너와의 미팅을 마치고 호텔을 나서려 할 때 문득 그의 심장을 먹게 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복도 처마 밑에 한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다 해진 밀짚 모자가 머리 위에 위태롭게 얹어 있었고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다. 여자는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은 야위고 움푹 패였으며 작은 어깨는 추위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팔에는 낡아빠진 천 조각이 임시방편으로 묶여 있었다. 김 회장을 극도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녀에게 오른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왼쪽 팔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옆에 있는 아이는 깡마르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맑은 눈동자에는 어딘가 의지할 곳 없는 불안함과 함께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시 몸을 피할 곳을 찾거나 그저 고단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일 터였다. 처음에는 김 회장도 그저 장애를 가진 노숙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 그는 이상할 정도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그의 심장을 먹게 했다. 그 눈빛, 그 코, 그 입술. 모든 것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그를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시절로 데려갔다. 그랬다. 그녀는 바로 서연이었다. 그가 오랫동안 완전히 잊지 못했던 전처. 서연이, 당신 맞아? 그는 속으로 물었다. 온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한때 온화하고 아름다웠던 그의 전처가 이제 한쪽 팔을 잃고 야윈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함께 길거리를 떠돌고 있다니. 충격에 휩싸인 김 회장은 자신이 중요한 파트너들 바로 앞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다. 그는 비서의 팔을 뿌리치고 귀빈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조차 잊은 채 서연과 아이가 앉아있는 복도를 향해 빠르게 걸어갔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불과 몇 미터의 거리가 11년이라는 긴 이별의 시간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빗방울은 무겁게 떨어지며 요란한 자동차 경적 소리와 뒤섞였다. 세상은 마치 부유한 남자와 초라한 여인, 두 개의 대조적인 그림자만이 서로 마주보며 위태롭게 존재하는 공간이 된 듯했다. 빗물이 서연의 움푹 팬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주변의 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그저 남은 오른팔로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토닥이며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다독일 뿐이었다. 곧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가거나 뱃속의 허기를 달랠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갈 곳이 없었다. 그 불쌍한 여인의 모든 위로의 말이 김 회장의 귀에 들려왔고 그의 마음은 고통으로 마비되었다. 언제부터 그 아름답고 다정했던 아내가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발소리를 듣고서야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극심한 피로 때문인지 그녀는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값비싼 정장과 김 회장의 얼굴에 닿아 굳어졌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했다. 앞에 선 사람이 아마도 호텔 직원이나 사업가일 것이고 자신들을 쫓아내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초 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가가 흐려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내뱉었다. 민준 씨, 맞아요. 그러고는 마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운 듯 남은 팔로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김 회장은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다. 과거가 홍수처럼 밀려왔다. 작은 단칸방에 살며 매일 함께 값싼 칼국수를 먹고 밤에는 서로를 껴안고 부자가 되는 꿈을 꾸던 시절. 그는 그녀가 자신의 적은 월급을 푼푼히 모으고 심지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인 귀걸이까지 팔아 자신의 사업 시작을 도왔던 것을 기억했다. 그런데 결국 성공의 정점에 올라섰을 때 그는 그녀를 잊었다. 심지어 갈등이 생겼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 가도에 함께할 자격이 없다는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재산과 성공에 대한 갈망 앞에서 그는 이 결혼을 버렸고 그녀는 홀로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김 회장은 목이 메인 채 서연 옆에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떨리는 손을 그녀의 어깨로 뻗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뒤엉켰다. 왜 팔을 잃었는지,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려 애썼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여전히 강인한 눈빛이었다. 민준 씨.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여전히 단호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제 아들이에요. 이름은 지훈이고 올해 10살이에요. 저희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며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더 이상 바라는 건 없어요. 그녀는 마치 그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든 듯 침을 삼켰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동정이나 돈을 구걸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녀의 말을 듣자 김 회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차올랐다. 아이가 10살이라는 것은 서연이 이혼 후 몇 달 만에 임신했거나 어쩌면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쯤 이미 임신 중이었다는 뜻이었다.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설마 이 아이가 내 친아들인가? 김 회장은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정말 지훈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은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니며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함께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해왔단 말인가.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크고 검은 눈동자. 아이는 그의 값비싼 정장과 부유한 분위기에 낯설음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이내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작은 손을 들어 그에게 흔들었다. 김 회장은 목이 메었다. 손을 내밀려 했지만 서연의 경계하는 태도를 보고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애처로움과 후회, 그리고 격렬한 참회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계속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온갖 것을 묻고 싶었고 어떤 방법으로든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 감히 그러지 못했다. 대신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차에 타요. 나와 함께. 내가 당신과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할게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제발. 거절하지 말아요.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말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서연은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통과 자존심, 사랑과 저항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굶주림에 지쳐 칭얼대는 지훈이를 보자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김 회장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야윈 어깨가 그 권력 있는 남자의 익숙한 등에 닿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몸을 떨었다. 묻어버린 줄 알았던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특히 그의 손이 그녀의 잘려나간 왼쪽 팔의 빈 공간에 닿았을 때 김 회장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제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은 서연이 왜 팔을 잃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오직 진실만이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급 세단은 빗속을 뚫고 달렸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김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근처의 아늑한 식당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 속에서 서연은 망설이며 차에서 내렸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한쪽 팔로 균형을 잡는 데 익숙하지 않아 다소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남은 한 팔로 모든 것을 하는 법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지훈이는 여전히 엄마 손을 꼭 잡고 얌전히 따라왔다. 아이는 깡마른 체구의 햇볕에 그을린 머리카락, 낡은 옷차림으로 두 모자의 극심한 고난을 짐작게 했다.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자마자 김 회장은 직원에게 최대한 빨리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이를 위해 따뜻한 닭죽을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거의 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의 모든 몸짓을 관찰했다. 슬픔이 깃든 눈빛, 움푹 팬 얼굴, 창백하게 떨리는 입술. 그녀는 푹신한 의자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접해보지 못했을 사치스러운 편안함이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닭죽의 고소한 냄새가 뱃속을 자극했다. 뜨거운 죽을 한 숟갈 떠먹자 온몸에 상쾌함이 퍼졌다. 그 순간 아이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맛보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아들이 먼저 배불리 먹기를 기다렸다. 그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울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 눈앞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 어쩌면 자신의 친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앞에서 그는 자신이 너무나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느꼈다. 지훈이가 어느 정도 배를 채우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 씨. 왜 팔을 잃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이는? 혹시? 그의 말끝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묻고 싶은지 알았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혼하고 나서 서울을 떠나 고향인 부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작은 봉제 공장에서 자비를 했죠. 그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당신에게 알릴까 생각했지만 결국 전화기를 끄고 조용히 숨어버렸어요. 당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이 짐을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 역시 무심한 아버지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견뎌내자고. 아이가 내게 남은 마지막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허드레시를 하며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죠. 소박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였어요. 엄마의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남은 오른손으로 잘려나간 왼쪽 팔 부분을 쓸었다. 얼굴에 회한이 어렸다. 3년 전에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사실 그날은 다른 동료 대신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서게 된 거였어요. 그 사람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간절히 부탁했거든요. 밤에 기계가 합선되면서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애썼지만 결국 목숨을 구하기 위해 왼쪽 팔을 절단해야 했어요. 그 후로 직장을 잃었죠. 회사에서 보상금을 조금 주긴 했지만 오래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삶은 비참해졌어요. 힘든 일은 할 수 없게 되었고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일을 찾아 헤맸어요. 어떤 집에서는 가정부로 고용했지만 불편하다며 금방 해고했어요. 한동안 복권을 팔아보기도 했지만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월세를 낼 돈이 없어 계속 옮겨 다녀야 했어요. 그러다 결국 길거리 처마 밑을 임시 잠자리 삼아 지내게 된 거예요. 김 회장은 넋을 잃고 귀 기울였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다. 지난 11년 동안 그는 그녀를 찾을 충분한 능력이 있었고 얼마든지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끝난 일이라고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외면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는 장애를 가진 여자와 죄 없는 아이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서연의 여인 오른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를 때리거나 욕해도 좋아요. 하지만 제발. 나를 더 이상 남처럼 대하지 말아줘요.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당신이 믿도록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약속할게요. 당신과 지훈이에게 보상하겠어요. 만약 아이가 내 아이라면? 그때 서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불행한 여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지훈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지훈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나는 아이에게 풍족한 삶을 주지 못했어요. 내 자신이 무능하다고 자책했지만 그날 당신이 더 이상 나와 얽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었다. 지훈이의 순한 모습을 보며 김 회장은 끝없는 후회에 사로잡혔다. 이 아이는 부유한 환경에서 혹은 최소한 부모 모두의 충분한 사랑 속에서 자랐어야 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고 오직 한 팔뿐인 홀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팔을 뻗어 아이를 품에 안았다. 지훈이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낯선 남자,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김 회장이 애써 참으려는 작은 흐느낌만이 들렸고 아이는 놀라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밖에는 비가 여전히 그치지 않는 듯했지만 식당 안의 공기는 이제 감동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주변의 모든 손님과 직원들은 놀라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늘 자선 사업 후원자로 신문에 오르내리던 그 유명한 재벌 회장이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여자 옆에서 흐느껴 울고 있다니. 어떤 사람들은 서연의 얼굴이 낯익다고 생각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추측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다. 그들은 단지 이 순간 오래된 부부가 고통과 사랑, 놀라움과 속죄 사이에서 뒤섞여 있는 것처럼 느낄 뿐이었다. 식사 후 지훈이가 피곤해서 잠들자 김 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세 사람을 다른 조용한 호텔로 데려가게 했다. 서연과 아이가 며칠 동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이 충분히 넓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이 한때 떠났던 부유한 세계로, 특히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올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 역시 원래 그들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야 할 집에서 그녀를 매일 보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방에 들어선 서연은 깨끗하고 편리한 공간을 둘러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는 이렇게 편안하고 아늑한 방에서 사는 것을 꿈꿨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힘들었던 시절 김 회장과 함께했던 옛 기억들이 갑자기 밀려왔다. 두 사람은 비좁은 새빵살이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작은 땅이라도 갖기를 꿈꿨었다. 하지만 돈이 생기자 그는 더 이상 충실하지 않았다. 그 생각에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몰래 아들을 보았다. 아이는 고르게 숨쉬고 있었고 작은 손은 여전히 엄마의 유일한 오른팔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마도 지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훈이의 건강일 거라고. 아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녀가 아무리 원망하고 책망하고 자존심에 상처 입는다 해도 아이는 아버지가 필요했고 제대로 된 삶이 필요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서연이 잠 못 이루는 동안 김 회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개인 방에 앉아 시가를 손에 들었지만 피울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젊었던 시절의 기억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타올랐다. 그는 대학 정문에서 서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했다. 그녀는 갓 상경한 시골 소녀였고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가난한 학생 시절의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빵 한 조각과 김밥 한 줄을 나누어 먹었다. 졸업 후 그가 힘겹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서연은 남편을 돕기 위해 온갖 일을 했다. 그들은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작은 가족이었다. 고통스럽게도 김 회장이 사업에서 성공의 기회를 잡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의 가치관은 점차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이익 추구와 사업 기회에 몰두했다. 서연은 남편이 변해가는 것을 보고 그가 도덕성을 잃을까 두려워 조언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귀 기울이는 대신 그녀가 시골뜨기라 뭘 모르고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고 일축해버렸다. 갈등은 극에 달했고 그는 그녀에게 미래의 재벌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헤어지자고 말한 뒤 그는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갔고 이혼 서류를 보냈다. 서연은 말없이 서류에 서명했고 눈물은 종이를 흠뻑 적셨다. 그 후로 그녀는 아무 소식 없이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이제 그 여자는 팔 하나를 잃은 불행한 모습으로 그의 친아들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후회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아이가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일까? 서연이 그를 용서할까?
그 질문들이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고, 그는 따뜻한 이불과 푹신한 침대 속에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으로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김 회장은 서영과 지훈이를 찾아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검진을 받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서연이 망설였지만, 당신과 아이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는 그의 설득에 동의했다. 고급 병원에서 의사는 서연이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 빈혈이 심하고 기력이 쇠했다고 진단했다. 아이는 심각한 질병은 없지만 가벼운 영양실조 상태이며 균형 잡힌 식단과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다시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했다. 진단 결과를 듣고 김 회장은 더욱 가슴 아팠고 아들을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게 한 자신을 탓했다. 병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김 회장은 망설이며 말했다. 나와 함께 내 저택에서 살아요. 아니면 내가 당신과 아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따로 아파트를 사줄게요. 지훈이는 바로 학교에 보내고 싶고 당신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게요. 요컨대 내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을 느꼈다. 그 벽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고통과 원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후회하는 마음을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동의할게요. 하지만 따로 살고 싶어요. 아직 그 집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김 회장의 부를 상징하지만 한때 남편과 함께 행복을 꿈꾸었던 그러나 이제는 낯설어진 그 저택을 언급할 때 스쳐 지나가는 슬픔이 있었다. 김 회장은 반대하지 않고 즉시 비서에게 지시하여 지훈이가 다니기 편리하도록 학교 근처의 고급 아파트를 알아보라고 했다. 그는 서연이 안심하고 요양하기를 원했다. 그 말을 듣고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소한 이제 아들이 길거리에서 잠자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 마음속의 죄책감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언젠가 김 회장이 다시 무관심해지고 자신들을 귀찮은 짐처럼 여기게 될까봐 두려웠다. 오래된 상처는 여전히 아물기 어려웠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초반, 서영과 지훈이는 모든 것이 현대적이라 다소 어색했다. 전자레인지, 자동 세탁기, 푹신한 소파, 카드키 출입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두 모자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만지면 고장 날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다행히 김 회장은 정기적으로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보내주었고 청소와 요리를 도와줄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려 했지만 서연은 낯선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거절했다. 자신의 상태를 이해해준다면 스스로 해보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강요하지 않고 다만 조용히 개인 주치의를 배정하여 가끔 그녀와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했다. 지훈이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즉시 아파트 근처의 명문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시켰다. 아이는 처음에는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까봐 수줍어했지만 김 회장은 늘 격려했다. 걱정 마, 아들. 아빠가 공부 도와줄게. 엄마 아빠가 내가 빨리 적응하도록 방법을 찾아줄 거야. 아빠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지훈이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떠돌이 생활을 하던 아이에게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이었다. 초반에 지훈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회장은 바쁜 사업 일정 속에서도 저녁 시간을 쪼개 아파트에 와서 아이의 글쓰기와 수학 공부를 도왔다. 바로 그때 그와 서연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작은 식탁에 함께 앉아 아이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글씨 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가끔 지훈이가 어려운 단어에 막히면 김 회장이 설명해주고 서연이 덧붙였다. 따뜻한 가족의 분위기가 새 아파트에 스며들었고
때로는 서연 자신도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길바닥에서 잠자고 남은 식빵으로 끼니를 때웠는데 이제 그녀는 소파에 앉아 깨끗한 옷을 입고 밝은 불빛 아래 있으며 아이는 학교에 다녔다. 그녀는 김 회장 역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덜 거만해지고 덜 조급해졌다. 대신 그는 지훈이에게 수학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애정 넘치는 아버지처럼 아이를 격려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김 회장이 업무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권위적인 목소리와 차가운 눈빛의 서연은 다시 두려움을 느꼈다. 그가 여전히 야망을 위해 정을 짓밟을 수 있는 남자일까봐, 혹은 사업상 접대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자신이 다시 버려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이런 내적 갈등 때문에 그녀는 때때로 짜증을 내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김 회장 역시 그녀를 이해하려 애썼고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했기에 인내심을 가졌다. 점차 그의 인내심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고 희미하게나마 신뢰를 싹 틔우기 시작했다. 한편 김 회장의 회사도 도전에 직면했다. 그는 수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협상 중이었는데 외국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부딪혔다. 이런 긴박한 상황이라면 보통 그는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심지어 더 냉혹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비서와 고위 임원들에게 말했다. 내 가족에게 일이 생겼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당신들이 더 주도적으로 일해주길 바란다. 내가 모든 세부 사항에 개입하게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이 놀랐다. 이것은 그의 평소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의 세심한 감독이 없으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까봐 걱정했지만 김 회장은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려면 개개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회의를 마치고 아파트로 왔다. 지훈이는 이미 잠들었고 서연은 여전히 깨어 창가에 조용히 앉아 밤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차량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에 그녀는 돌아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그녀의 다소 지친 얼굴을 비추었다. 김 회장은 외투를 벗고 다가가 그녀 옆 의자에 앉으며 그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피곤하지 않아요? 오늘 팔은 어때요? 아프지는 않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참회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민준 씨, 당신이 우리 모자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거 알아요.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지훈이에게 미래를 준 것에 대해. 하지만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아이를 함께 키우는 책임만 공유하는 두 사람일까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요? 아내로? 친구로? 아니면 낯선 사람으로? 서연의 질문은 김 회장의 심장을 정통으로 찌르는 비수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살짝 움찔하자 손을 거두었다.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내가 감히 당신이 예전처럼 아내로 돌아와 주길 꿈꾸지는 못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걸 알아요. 단지 나에게 기회를 주길 바랄 뿐이에요. 내가 후회하고 변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위해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만약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나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신과 지훈이를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거나 바로 사랑해주길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당신과 아이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서연은 그의 눈 속에서 진심을 찾으려는 듯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예전에는 없었던 그의 눈가의 주름과 그의 시선에 뚜렷이 나타난 피로감과 슬픔을 보았다. 그녀는 11년의 세월 동안 김민준이 더 이상 젊고 오만하며 맹목적으로 야망에 가득 찼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말처럼 그냥 여기 있어요. 만약 시간이 나를 다시 믿게 해준다면, 만약 아이가 행복하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작게 느껴졌다. 서연의 불완전한 긍정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나그네처럼 세차게 뛰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닿지 않은 채 옆에 앉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의 영혼을 연결하고 있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깨진 조각들을 다시 붙이려는 여정의 시작, 마음을 여는 첫걸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계속되었다. 서연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느질, 수공예, 십자수 등 오른팔 하나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익숙해지자 그녀는 몰래 온라인으로 기초 경영관리 강좌를 신청했다. 김 회장의 분야를 더 이해하고 싶었고 최소한 지식을 넓히고 싶었다. 김 회장은 그 사실을 알고 놀라워하며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다른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연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겸손한 태도를 유지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김 회장은 그녀가 삶에 대한 믿음을 되찾기 시작한 것 같다 기뻤다. 지훈이는 점점 더 밝아졌고 친구들도 사귀었으며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매일 저녁 김 회장은 여전히 들러 아이의 공부를 봐주었고 때로는 함께 떡볶이나 칼국수를 먹으러 가거나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아이는 제잘거리며 웃었고 때로는 엄마 손을, 때로는 아빠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아이를 보며 서연과 김 회장은 여러 번 눈을 마주쳤고 아이가 그들을 연결하는 신성한 끈이며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과 김 회장의 감정 역시 점차 따뜻해졌다. 여전히 심리적인 장벽은 남아 있었지만 아이에 대해, 취미에 대해, 젊은 시절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그들은 오래된 연결고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어느 날 서연은 김 회장이 여전히 기억하는 옛날 맛과 똑같은 생선 매운탕을 끓였다. 시큼달콤하고 시원한 국물 한 모금이 마치 모든 상처를 씻어내는 듯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서로에게 호의적인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민준 씨라고 불렀고 그는 여전히 그녀를 서연 씨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에는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순수한 사랑을 되살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회장의 회사에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외국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따른 새로운 부동산 프로젝트의 기공식이었다. 행사 규모는 매우 컸고 시 고위 관계자, 투자자,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서연을 초대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기자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과를 더 이상 예전처럼 이기적인 색깔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부분적으로는 그를 지지하고 싶었고 부분적으로는 자신도 과거와 마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 이상 부유함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피해 껍질 속에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다.
행사 당일, 서연은 소박한 푸른색 한복을 입고 얇은 스카프로 잘려나간 팔 부분을 살짝 가렸다. 지훈이는 아빠가 사준 작은 정장을 입고 제법 의젓해 보였지만 쑥스러운 듯 엄마 손을 꼭 잡았다. 김 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차분한 색의 넥타이를 매고 위풍당당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즉시 쏟아졌다. 많은 사람이 그녀가 김 회장의 전처이고 아이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웅성거렸다. 이전까지 김 회장은 혼자 나타나거나 사업 파트너들과의 연회에 참석했을 뿐 사적인 관계를 공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피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훈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고 미소를 지으며 늘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그 행동에 서연은 얼굴을 붉혔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가 자신과 아들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는 용기에 자부심을 느꼈다. 기념식 내내 김 회장은 연설에서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말했다. 저에게 사업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 사회에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가족과 인간해야말로 성공의 진정한 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잃으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렸다. 모두들 김 회장이 이혼했고 한때는 쉬지 않고 거대한 프로젝트에 몰두했으며 이제는 팔 하나를 잃은 전처와 귀여운 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심했던 재벌에서 가족에게 돌아가려 애쓰는 남자로의 변화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서연의 눈빛도 반짝였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가운데 김 회장은 서연을 정중하게 소개했다. 이분은 제가 평생 가장 많이 빚진 사람이며 제 아들의 어머니입니다. 어떤 기자가 호기심에 물었다. 그럼 두 분 재혼 준비 중이신가요? 김 회장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다만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플래시가 터지며 그 순간을 기록했다. 다음 날 신문들은 재벌 김민준 회장, 전처와 기공식 동반 참석, 김 회장의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많은 사람이 그 뒷이야기를 궁금해했다. 물론 악의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서연이 인생 역전을 위해 김 회장에게 빌붙는다거나 김 회장이 이미지 관리를 위해 쇼를 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서연과 김 회장, 그리고 지훈이는 점차 여론을 무시하는 법을 배우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가족의 삶에 집중했다. 화합의 여정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건은 발생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고향에서 온 전화를 받고 아버지가 병원에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은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며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계셨다. 옛날 서연이 결혼해서 서울로 갔을 때는 아직 건강하셨다. 하지만 딸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겨 병을 얻으셨다. 서연 자신도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니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연은 밤중에 부산으로 갈 준비를 서둘렀다. 김 회장은 소식을 듣고 즉시 말했다. 내가 데려다 줄게요. 함께 가요. 처음에는 서연이 망설였지만 김 회장은 단호했다. 나도 아버님을 뵙고 싶어요. 어쨌든 아버님은 내 전 장인이시고 지훈이의 외할아버지시잖아요. 그의 진심을 느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산으로 가는 길, 지훈이는 가운데 앉아 가끔 고개를 꾸벅이며 졸았다. 서연은 긴장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다.
김 회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가볍게 힘을 주어 안심시켰다. 그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몇 시간의 여정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너무 늦게 도착할까봐 두려웠다. 자정 가까이 되어 차는 병원에 도착했다. 서연의 아버지는 응급실에 누워 계셨고 심장이 매우 약했으며 의사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서연은 달려가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진 초췌한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김 회장은 등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음속은 후회로 가득했다. 옛날 그가 처가 식구들에게 얼마나 냉담했었던가. 전 장인은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힘들었던 시절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었다. 그는 노인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부자가 되자 그는 거의 돌아오지도 않았고 어떤 도움도 보내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니 그는 더 이상 장인을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갔다. 서영과 김 회장은 중환자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의사가 나와 노인이 긴급 심장 수술이 필요하며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 수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가족의 동의서와 헌혈 준비가 필요하다고 알렸다. 김 회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다. 비용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즉시 수술을 진행해주세요. 그는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으며 비서에게 전화해 즉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혈액형이 맞으면 기꺼이 헌혈하겠다고도 동의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다. 그에게 남아있는 사랑의 잔재를 보았기 때문이다. 수술은 밤새도록 긴장 속에서 계속되었다. 서영과 김 회장은 기다란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훈이는 잠들어 있었다. 가끔 서연은 의사가 나쁜 소식을 전할까 봐 깜짝 놀랐겠다. 그럴 때마다 김 회장은 부드럽게 그녀를 안심시키며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무런 경계심 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껴 울었다. 동틀 무렵 의사가 나와 마스크를 벗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은 일단 성공했습니다. 환자분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 엘자 서연은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하늘에 감사하다고 중얼거렸다. 김 회장은 숨을 몰아쉬고 이마에 땀을 닦았다. 벅차오르는 감정의 그 역시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가족의 정을 소중히 여겨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김 회장은 서연과 함께 병원에 남아 아버지를 간호했다. 한 팔만 남은 서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다른 일들은 김 회장이 모두 도왔다. 죽을 사오고, 간호사를 부르고, 병원비를 내고, 심지어 병기를 치우고 노인을 부축하는 일까지. 서연의 친척들은 모두 극도로 놀랐다. 그렇게 부유한 전 사위가 기꺼이 이런 허드렛 일을 하다니. 김 회장은 말했다. 아버님은 제게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 의무입니다. 그의 정성스러운 모습에 서연 쪽 친척들은 그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며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간호 끝에 서연의 아버지는 기력을 회복하여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때서야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내가 너를 돌봐주지 못해서. 내가 팔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비 마음은 더 찢어졌다. 내 딸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흐느껴 울며
자신 역시 아버지께 소식을 알릴 용기가 없었고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리고 노인은 김 회장을 돌아보았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사위. 나는 한때 자네를 매우 자랑스러워했네. 하지만 내 딸을 버린 자네를 미워하기도 했지. 이제 자네가 돌아와 서연이를 돌보니 아직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김 회장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안심하십시오. 제 잘못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용서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김 회장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넘실거렸다. 서연은 이 남자가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깨닫는 듯했다. 그녀는 눈물만 흘릴 뿐 말을 잇지 못했다. 병원을 나서며 서연은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셨고 무엇보다 김 회장의 변화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아직 상처는 많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김 회장이 간호사나 의사와 이야기할 때 자신을 아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이상 전처라고 정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는 밤 동안 두 사람은 예전처럼 가까워졌다. 함께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잤고 지훈이는 엄마 무릎을 베고 아빠 옷자락을 잡고 잠들었다. 때로는 김 회장이 깨어나 서연 역시 막 눈을 뜬 것을 발견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뛰었다. 오래된 사랑은 실수로 가로막힐 수 있었지만 결코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회복되자 김 회장은 서연에게 제안했다. 아버님을 서울로 모시고 싶어요. 이 아파트에서 지내셔도 좋고 우리와 함께 저택에서 지내셔도 좋아요. 제가 더 편하게 돌봐드릴 수 있도록요. 더 이상 아버님 힘들게 해드리지 말아요. 서연은 그의 진심을 알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께 여쭤보았고 노인은 심장검진을 받기 편리하다며 서울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 그렇게 아파트는 점차 서연의 아버지, 지훈이, 그리고 서연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었다.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는 작은 가족이 되었다. 김 회장은 자주 들렀고 때로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아무도 더 이상 서로를 사위, 장인, 아내라고 부르는데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몇 달 후 서연 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고 의사는 집에서 요양해도 좋다고 했다. 바로 그 무렵 김 회장은 서연과 지훈이가 아예 저택으로 완전히 이사와서 살았으면 하는 뜻을 비쳤다. 처음에는 서연이 여전히 망설였지만 아버지가 격려했다. 딸아, 민준이가 저렇게 잘해주고 너와 손주를 아끼는데 왜 계속 문을 닫고 있니? 당장 부부로 돌아갈 믿음이 부족할지는 몰라도 함께 살면서 서로 돌보는 게 좋지 않겠니? 무슨 문제 있겠어? 우리는 한 가족이다.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아버지의 말에 서연은 김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여전히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의 진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사하는 날, 서연은 예전에는 이름만 들었을 뿐 감히 가볼 생각도 못했던 웅장한 저택 앞에 섰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 푸른 수영장, 현대적인 디자인에 압도당했다. 모든 것이 극도의 부유함을 뿜어내고 있었다. 옛날에는 결코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경비원, 요리사, 집사 모두 그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했고 그녀는 쑥스러워했다. 그녀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 김 회장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 부담스러워하지 말아요. 그냥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해요. 집안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도울 거예요. 특히 당신 건강이 아직 약하니까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거실로 들어서자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은은한 아로마 오일 향기를 맡았다. 벽에 걸린 큰 그림을 올려다보던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젊은 시절, 막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었다. 김 회장이 그녀 몰래 보관하고 있던 낡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었다. 사진 속 서연은 흰색 한복을, 김 회장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고 순수하고 행복해 보였다. 서연이 감동하는 것을 보고 김 회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예전에는 이 사진을 창고 깊숙이 숨겨두고 감히 보지 못했어요. 이제 여기에 걸어두고 옛 실수를 절대 잊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참회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고 서연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은 오른손을 사진 위에 올려놓고 마치 먼 기억을 만지듯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다음 날부터 저택에서의 생활은 점차 안정되었다. 지훈이는 넓은 자기 방과 만화책으로 가득 찬 큰 책장을 갖게 되어 기뻐했다. 아이는 아빠 품에 안겼다가 엄마에게 달려가고 외할아버지를 불러 정원에서 놀자고 졸랐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집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서연은 가사 도우미가 요리를 도와주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녀 자신은 한 손으로 현대적인 주방 도구를 다루는데 서툴렀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니 덜 어색했다. 그녀는 점차 편안해졌고 더 이상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았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은 큰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 서연의 아버지는 딸과 외손자가 잘 보살핌받는 것을 보고 안심하며 행복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회장은 애정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서연과 지훈이에게 음식을 덜어주고 장인에게 안부를 물었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은 여전히 가족의 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김 회장은 몇몇 가까운 파트너와 친구들을 초대하여 작은 파티를 열었다. 서연은 처음으로 안주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여전히 조금 수줍어했지만 손님들을 맞이하고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많은 사람이 놀랐다. 그들은 그녀에 대한 소문만 들었을 뿐 직접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쪽 팔이 없었지만 서연에게는 차분하고 소박하며 보기 드문 아름다움이 있었다. 김 회장을 존경하는 한 파트너가 서연과 악수하며 말했다. 사모님, 예전에 김 회장님이 사모님 얘기를 종종 하셨는데 저희는 뵌 적이 없었네요. 지금 두 분 모습을 보니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두 분의 행복을 빕니다. 서연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작게 감사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저와 민준 씨는 그저 다시 노력하는 중이에요. 뒤에서 듣고 있던 김 회장은 기쁨에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그 파티에는 그다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있었다. 최 이사, 대형 파트너이자 과거 김 회장에게 남몰래 감정을 품었던 여인이었다. 최 이사는 과거 금융 분야에서 일하며 김 회장과 자주 사업적으로 협력했고 그의 연인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김 회장이 전처와 아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비꼬는 투로 말했다. 어머, 우리 민준 씨가 자기를 버렸던 여자와 옛 추억을 되새기는 걸 좋아할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니 불운한 사람 돕는 자선 사업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 말에는 서연을 모욕하는 숨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자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심장은 소금을 뿌린 듯 아팠다. 김 회장은 즉시 목소리를 낮추었다. 최 이사, 내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소. 내가 잘못했지, 서연 씨는 결코 나를 버린 적이 없소. 계속해서 모욕한다면 당신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소. 그의 단호한 경고에 최 이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그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서연은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에 감동했고 김 회장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그 후 김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과 같았다. 파티가 끝나고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다. 김 회장은 장인과 지훈이를 먼저 잠자리에 들게 하고 서연과 함께 남아 뒷정리를 조금 도왔다. 사실 가사 도우미가 있었지만 그는 아내와 단둘이 있을 시간을 원했다. 모두가 방으로 올라가자 김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이 그런 말을 듣게 해서. 아마 내가 당신을 온갖 속셈이 가득한 이 비즈니스 세계로 데려온 것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불친절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걸 이해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녀의 말에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고 눈빛이 빛났다. 고마워요.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는 갑자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속삭였다. 이제 당신을 용서한 것 같아요. 당신이 부자라서 혹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변했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얼굴은 붉어졌다. 단지 우리 감정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당신이 이해해주길 바랄 뿐이에요. 김 회장은 목이 메어 그녀를 품에 안았다. 11년여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아무런 장벽 없이 서로를 안았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고 옛 기억들이 새로운 희망과 함께 돌아왔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강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느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너무나 많은 폭풍우를 겪은 후의 행복한 눈물이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삶은 점차 제 궤도를 찾아갔다. 서연은 여전히 기술 강좌를 수강하며 자립하려 노력했다. 때때로 블로그에 글을 쓰며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 한 손으로 집안일을 하는 연습 방법 등을 공유했다. 그녀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글을 읽고 그 의지력에 감탄했다. 몇몇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녀는 아직 공개적으로 나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조용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을 뿐이었다. 한편 김 회장 역시 회사 경영 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자선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하고 장애인을 지원하며 외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장인과 대화하며 지훈이의 공부를 지도했다. 긴장되는 회의가 있어도 그는 여전히 아들과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일찍 퇴근하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때로는 주말에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했다. 서연은 부담스러워했지만 그는 주된 목적은 당신과 아이가 쉬는 것이지 내가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라고 격려했다. 그들의 가족은 마치 한 번도 깨진 적 없었던 것처럼 점차 화목해졌다. 과거의 악몽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사랑과 신뢰가 채웠다. 김 회장의 격려로 서연은 지훈이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 학습 절차를 밟았다. 선생님들은 모두 지훈이가 똑똑해서 열심히만 하면 금방 따라잡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떠돌이 시절의 그 작은 아이는 이제 건강하고 씩씩하며 쾌활하게 자랐고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 때때로 서연은 아들이 아빠와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생각했던 것처럼 어둡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팔 하나를 잃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이제는 온 마음으로 잘못을 뉘우친 한 남자도 곁에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방을 청소하던 서연은 김 회장의 책상 위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살짝 넘겨보니 곧 시작될 자선 프로젝트에 관한 서류였다. 특히 장애인 지원센터에 대한 세부 사항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김 회장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들은 기회를 얻고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서연은 이것이 김 회장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방식임을 깨닫고 목이 메었다. 그녀는 서류 위에 손을 얹고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김 회장이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조금 쑥스러워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실제 경험이 있으니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 회장은 웃으며 말했다. 모든 것이 좀 더 명확해지면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나야 더 기쁘죠. 그렇게 그들은 자선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함께 토론하며 장애인들이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도록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자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경험을 바탕으로 서연은 팔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재봉 교육, 수공예품 제작 교육, 온라인 판매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다. 김 회장은 자본과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그리고 같은 인도주의적 목표를 가진 동료로서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었다.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서연은 김 회장이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아는 자비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점차 믿게 되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그들은 모든 거리낌을 벗어던지고 점차 예전처럼 입맞춤과 포옹, 다정한 순간들을 나누었다. 어느 날, 서연이 김 회장에게 센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와 다시 한번 결혼해 줄래요? 공식적으로요. 전처가 아니라 현재의 아내, 유일한 아내로요. 우리를 위해 새로운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요. 비록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괜찮아요. 단지 우리가 당당하게 지훈이에게 아빠 엄마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말한 김 회장은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눈물 속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 대답에 김 회장은 젊은 청년처럼 그녀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감동적으로 치러졌다. 과시하지 않고 오직 몇몇 친척과 친구들만 초대되었다. 서연은 단순한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오른손에는 부케를 들었지만 왼팔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에게서는 온화한 아름다움이 풍겨나왔다. 김 회장은 세련된 정장 차림으로 감격에 겨워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이 특별히 예약한 아늑한 레스토랑의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아버지, 지훈이, 그리고 새로 생긴 센터의 많은 장애인이 함께 축하하기 위해 초대되었다.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갈 때 왼팔 때문에 조금 망설였지만 김 회장은 그녀를 감싸 안고 모든 하객 앞에서 그녀에게 입맞춤했다. 모두들 아름다운 이야기가 낳은 행복한 결말에 감동하여 박수를 쳤다. 서연의 여인뺨 위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은 남편과 아들, 아버지를 바라보며 만족감으로 가득 찼다. 그토록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 끝에 행복이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짧은 연설에서 김 회장은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고 맹목적인 야망에 사로잡혔으며 가장 소중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제 전처였고 이제 새로운 아내가 된 서연 씨와 제 아들 지훈이가 제게 가족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왔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알도록 많은 분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옆에 서서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김 회장이 비 오는 날 호텔 처마 밑에서 굶주린 자신과 아들을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오늘 그들은 행복의 불빛 아래 서서 축복받고 사랑받고 있었다. 참으로 극적인 역경이었지만 바로 그 고통이 그들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다. 결혼식 밤, 작은 파티가 끝나고 두 부부는 방에 단둘이 앉아 손을 잡았다. 침실 등불의 부드러운 빛은 늦깎이 신혼부부의 따뜻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서연은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 수줍어했다. 김 회장은 다정하게 그녀의 이마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마침내 우리가 다시 함께하게 되었군요.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남은 인생을 당신과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님을 돌보고 세상을 돕는 선행을 하며 바치겠어요. 서연은 행복에 겨워 미소 지으며 남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녀는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서로를 버리지 않는다면 인생에는 늘 기적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 후의 삶은 만족스럽고 소중한 가치로 가득 찼다. 서연은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그녀는 열정적인 홍보대사로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운명을 극복하도록 격려했다. 많은 장애인이 서연의 글을 읽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고 새로운 삶을 결심했다. 김 회장 역시 회사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었고 이익의 일부를 사회활동에 할애했다. 센터에서 빛나는 얼굴들을 볼 때마다 김 회장은 팔을 잃은 전처가 빗속에 주저앉아 있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 죄책감은 그가 온 마음을 다해 선행을 하도록 이끌었다. 지훈이는 점점 자라면서 철이 들었다. 그는 가끔 엄마에게 물었다. 옛날에 아빠가 엄마 안 사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지만 고치셨단다. 아빠 많이 사랑해주렴. 아빠도 너와 엄마를 끝없이 사랑하시니까.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완전한 가족의 행복을 누렸다. 서연의 아버지 역시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자녀, 손주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가끔 고향에 내려가 친척들을 만나며 딸과 사위가 이제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거는 점차 지워지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에 대한 믿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인생이 서연에게서 한쪽 팔을 앗아간 듯했지만 그 대신 진실한 사랑과 완전한 가정을 돌려주었다. 그들의 결혼은 비록 두 번째였지만 수많은 부부가 갈망하는 뜨거운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조용한 저녁이면 서연은 김 회장 옆 소파에 앉아 따뜻한 생강차를 마시며 옛 추억을 떠올렸다. 더 이상 씁쓸함은 없었고 오직 지나간 고통에 대한 감사만이 남았다. 바로 그 고통 덕분에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끔 그녀는 잘려나간 팔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한숨 쉬었다. 옛날에 두 팔이 다 있었을 때는 당신을 꽉 안아주곤 했었는데. 그러면 김 회장은 즉시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말했다. 당신의 한 팔만으로도 나를 안아주기에 충분해요. 어떤 손이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연은 미소 지으며 남편을 안았다. 비록 한 팔뿐인 포옹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는 여러 번 그 순간을 목격하고는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 꼭 영화 같아요.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 지훈이는 커서 감독이 되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했다. 눈물과 이별, 후회가 있었지만 결국 행복으로 가득 찬 이야기. 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서연과 김 회장은 서로를 보며 웃고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이 이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더 이상 증오나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이었다. 서연은 한때 블로그에 짧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공유된 적이 있었다.
때로는 상실이 우리 마음이 성장할 기회가 됩니다. 몸의 일부를 잃었을 때 우리는 온전함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깨닫습니다. 행복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후회하며 돌아왔을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과 김 회장, 그리고 가족을 잃었던 모든 이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